YTN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찾아온 맹추위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은 영하 9도였고요. 강원도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했습니다. 이 체감온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온도가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경제의 체감온도는 어떨까요? 다양한 경제위기 해법이 나오고 또 서민들의 언발 녹여주겠다라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체감경기, 체감경제온도 여전히 오늘 아침 같을 겁니다. 체감온도라는 게 이렇게 다소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체감경기, 경제의 체감온도도 마음가짐에 따라 그 극복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생생한 봄처럼 경제의 체감온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공정위가 드디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난감 레고가 재테크 수단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다소 생소하지만 유망한 키덜트 경제 역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생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자,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증시 상황 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눠집니다. 네. 푸른색은 떨어지는 건데 오늘 새파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배당락을 앞두고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았던 적은 없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주식을 배당을 받는 배당부고요.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 되는 날인데 네. 앞서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래시장이 1964.06, 26.5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34%가 빠져서 끝났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652.05. 0.68%, 4.48포인트가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거든요. 거래소에서는 한 325억 정도 매도를 했고, 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414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기관은 양시장 다 매수를 보였는데, 일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80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8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배당락기를 앞두고 반등도 못한 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종목군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종목보다 빠진 종목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렇게 끝났는데 네. 그중에서도 조금 더 반짝반짝하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관련된 소식들을 가진 종목군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용품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이제 한집 두 단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뉴스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유아용품 주식들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모처럼 이제 공사 수주 소식이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대부분 종목군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시장이 좀 찹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후로 조금 좀 안정적인 랠리가 예측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 경기 인식이라던가 국제 유가의 다소 반등세 이 정도에도 우리 국내 증시는 결국 좀 반등세를 찾지 못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오늘 하루만 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네. 그러니까 내지는 오늘까지 주식을 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보다 보면 오늘까지 주식을 팔아야 배당락을 안 당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 시장을 그다지 좋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지 중국 경기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팔고 넘어가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내일 아침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배당락이 나오는 날인데 보통 그날 배당락이 하는 날 여하이 얼마나 그 배당락 낙폭을 회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좀 연결된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궁금해집니다. 예. 그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은 돌아설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휴가를 일찍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가지고 거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그래서 연말이 휴가 시즌이죠. 보통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연말 이번 주죠.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정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그 아주 센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반대적으로 보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강한 매수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는 외국인 매매는 소강 상태를 좀 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증시 전문가 분들과 함께 마감 시황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좀 거시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내년 증시제도 뭐 활성화 안정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아니면 또 어떻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내년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그 외국인들 손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좀 네네. 그런 증시다 보니까는요. 일단 그 글로벌한 어떤 그런 역학관계가 항상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년 3월에 있을 미국 FOMC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 거냐, 즉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네네.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 경제 자체가 그래도 올 하반기에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해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긍정적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내년에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세부적인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 저희가 연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한일 외교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단판을 열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생중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잠깐 경제 뉴스 연결하고 저희가 연결되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정해진 내용 외에 또 속보가 뜨면 바로 현장을 들려드리곤 합니다. 이따 또 뉴스 듣다가 넘어가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업계가 휴면 보험금 2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렇습니다.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 발생액이 9,489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7,234억 원을 돌려줬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금액이 2,255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휴면보험금을 환급하기 위해서 이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네네.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판 등을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서울과 또 5개 지역본부에 환급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조회 및 수령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휴면보험금은 계약이 만료가 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만기 환급금이나 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해지된 보험의 보험료 환급금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한번 혹시 예전에 보험 가입했던 게 어떻게 됐나 궁금하신 분들은 손해보험협회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2천억 원이 넘는 금액,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예, 주인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은행 점포 100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중은행들 KB국민, KEB하나, 신한우리, NH농협 요 5대 시중은행인데 네. 이것들이 이제 중복돼 있는 점포라든가 적자 점포 등을 이제 대거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KB국민은행은 지난달에도 대학가 중심에 있던 그 출장소 21곳을 정리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적자 점포 23곳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NH농협은행은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 20곳 정도를 정리할 예정인데 다만 위례 신도시 같은 신개발 지역에는 10곳 정도를 신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10군데 정도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예, 무조건 줄이겠다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은행은 수도권 지역에 좀 중복돼 있는 곳 30에서 40곳 정도를 정리할 예정이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은행이랑 합병을 하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공동으로 나가 있는 지역 그런 곳을 중심으로 좀 통폐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인터넷 뱅크도 생기고 이런 핀테크 같이 이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은행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축소하는 분위기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화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점포가 줄어들면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 좀 고령자분들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분들은 좀 잘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류에 관련된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1년에 211병을 마신다. 근데 언뜻 보면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이게 좀 적은 것 같기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이 두 곳이 가공식품 시장 현황 주류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국인들이 과연 술을 얼마나 많이 먹냐 요거를 통계로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2014년 한 해 동안 20세 이상 한국인이 평균 148.7병의 맥주를 마셨고요. 소주는 62.5병을 마셨습니다. 네. 1년간 211병을 마셨으니까 주말 빼고 거의 매일 한 병씩 마시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주의 소비량과 맥주의 소비량 발표된 걸 보면 소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전통 술이라든가 양주, 와인 이런 술들도 있는데 네. 숫자는 아주 작습니다. 전통주가 33병, 양주는 2.7병, 와인은 2.2병 정도. 그러니까 소맥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요 기준은 이제 모두 다 360ml 한 병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은 거고요. 네. 역대 이제 술 소비량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2010년이 244병, 2011년이 249병, 2012년이 253병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그런 수준을 보였는데요. 네. 이외에 2013년 249병으로 줄었고 작년엔 211병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체량은 줄어드는 동안 맥주 소비는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네. 2010년이 139병, 2011년이 142병, 2012년이 146병, 2013년이 148병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맥주 소비가 많이 늘면서 지난해 그 맥주 수입량이 1억 1,169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맥주가 끊임없이 증가한다라는 것, 뭐 다양한 지표로 봐야겠지만 또 젊은 층이 좀 음주를 할 때 맥주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요즘 취업 안 되는 젊은이들 또 맥주를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과하게 독주 많이 마시는 것보다 가볍게 한잔하는 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연말 적당한 게 제일 좋겠죠. 예, 맞습니다. 연말에 특히 적당한 음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백화점 납품업체 수수료도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들이 네. 그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율이 거의 30% 정도에 달한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굉장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1,000원을 팔면 거의 300원 정도는 백화점에다가, 주시라고 하니까 좀 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백화점 및 TV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을 분석을 했는데 네. 백화점 7개사의 판매 수수료율 평균이 27.9%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이 28.3%였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이 28.5%로 가장 높고요. 신세계 28.4, AK플라자 28.1, 갤러리아 27.6, 현대 27.5 이런 순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가 상위 3개 업체인데요. 네. 이들의 판매 수수료율이 28.2로 중하위 4개 업체 26.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상품별로 이 셔츠나 넥타이가 33.9, 레저용품이 32, 잡화가 31, 여성 정장이 31, 란제리나 모피가 31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리는 그런 제품이다. 소비자들도 그만큼 비싼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디지털 기기, 대형 가전, 소형 가전, 문구, 완구, 신선식품 이런 것들인데요. 디지털 기기는 11% 정도고 이 신선식품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요 납품업체들은 요 수수료 외에도 이 인테리어비라든가 판매 촉진비, 뭐 광고비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부담을 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납품업체들의 이런 소요 비용이 업체당
4,970만 원 정도로 그 전해에 비해 34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거 백화점에 납품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좀 헷갈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좀 벌면 좋을 텐데 또 소비자들은 요즘 더 싸고 현명한 소비로 돌아서고 있어서 참 이중고가 아닐까. 백화점의 이 수수료 정말 새롭지만 참 놀라운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국이 2030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예측.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인데 상세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이게 영국에 있는 싱크탱크 그 CEBR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지금 한국 굉장히 좀 어렵다, 경기 침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에는 좀 한국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놔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 규모에서 한국이 1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2030년이 되면 7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CEBR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반의 강한 그 강점을 두고 있으면서요. 이 기술 개발이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더해지면 한국의 경쟁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제대국 빅보이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네, 네. 이탈리아, 브라질, 프랑스 등을 제치고 G8 강대국 8개국에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한국의 GDP가 올해 1조 3,93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2030년에는 3조 5,320억 달러, 거의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2030년 전망은 세계 경제 1위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인도가 올해 7위였는데 3위까지 치솟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30년 경제 순서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 그다음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1등이고요. 2등이 중국, 3등부터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그다음에 한국인데요. 한국이 이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를 다 앞지르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말씀드린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로도 저희가 이 세계 7위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기술과 인력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뉴스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푹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리조트. 자, 생생경제 1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회담 관련 기자회견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 알짜 부동산. 자,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말씀 중에 잠깐 생중계로 넘어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예. 자, 2015년 부동산 시장 상고 하저 현상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정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요동이 쳤는데요. 그랬죠.
특히 정부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네. 우선 그 1월 달에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내놨고 4월 달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무엇보다 눈에 제일 띄는 거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 뉴스테이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름 인기는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민간 네. 기업들이 내년 먹거리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웃고 웃는 시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분양 시장은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그 수도권 1순위 자격을 그 1년으로 낮추는 등 그 청약 자격 완화로 인해서 올 상반기 1순위자 청약자가 129만 9천 명이나 됐거든요. 네네. 지난해보다 한 3.7배 많이 그 높아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는데 이렇게 좋았던 주택 시장이 7월에 가계부채 그 관리 방안이라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내놓은 다음에 좀 휘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14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지침을 발표하자면 시장이 굉장히 냉각을 했는데 네. 여기다가 또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소유자들이 집 사는 걸 조금 망설이는 그런 상황을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다소 좀 정책적인 모순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가 또 갑자기 빚내지 마라.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년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내년에 정책들이 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수도권에는 2월 달에, 지방에는 5월 달에 시작이 돼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7월 달에는 LTV하고 DTI 규제 완화가 7월 말 종료가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60%, 70%까지 완화됐던 거를 이게 다시 그대로 갈 건지 더 줄일 건지 이거가 7월 말에 결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10년이면 부모님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은 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가 앞으로는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금융 시장 내년도 시장을 보면은 금융이 상당히 시장을 지배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정부가 어떤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든지 DTI, LTV 이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는 물론 상고하자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수평으로 가다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지금 한일 외무장관, 외교장관 위안부 문제 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より本日開催されました韓日外交長官会談の結果を説明するための共同記者会見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금일 공동 기자회견은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서두 말씀을 시작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 그 다음에 윤병세 장관의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の共同記者会見は先に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より簡単な冒頭発言を述べてから岸田文雄日本外務大臣、その次ユン・ビョンセ長官の発言の順で進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질의 응답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応答の時間は別途設けないことを参考に申し上げます。 그럼 먼저 윤병세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それでは先にユン・ビョンセ長官より冒頭の発言を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이 회담을 위해 방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께서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皆様こんにちは。本日私は岸田外務大臣と会談を開き、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をはじめとする両国間の懸案及び関心事について深みのある協議を持ちました。まず年末の
お忙しい日程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岸田外務大臣におかれまして、本日この会談のために訪韓し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ついて感謝を申し上げたく思います。皆様もご周知の通り、韓国政府は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まして、両国間において革新的な過去の歴史懸案であ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早急な解決のために積極的に努力してまいりました。特に11月2日、韓日首脳会談においては、パク大統領と安倍総理におかれまして、今年が韓日国交正常化50周年といった転換点にあたる年という点を念頭において、なるべく早期に慰安婦被害者問題を妥結するための協議を加速化しようという政治的決断を下してくださり、それ以降、局長レベル協議を中心として、この問題に対する両国間の協議を加速化してまいりました。 어제 있었던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기시다 외무대신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昨日行いました12回目の局長レベル協議を含めまして、これまでの両国間の多様なチャンネルを通じた協議の結果を土台に、本日岸田外務大臣と全力を尽くして協議をした結果、両国が受け入れうる内容の合意に達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本日この場でその結果を皆様に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우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합의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밝히시고 이어서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日本政府を代表して岸田外務大臣におかれまして、本日の合意事項に対して日本側の立場を述べられ、引き続きまして私の方から韓国政府の立場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はい、まず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の年の年末にソウルを訪問させていただき、ユン・ビョンセ長官との間において大変重要な日韓外相会談を開催できましたことを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이란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그 전환저민회에 서울을 방문하고 윤변세 장관님과 사이에서 중요한 이란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 생중계 현황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타결 내용이 정해졌다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뉴스는 정치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인터뷰는 자, 생생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느라 조금 경황이 없습니다. 자, 공정위가 삼성 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합병한 것이죠. 이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하라라고 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자,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 이런 의미로 주문한 겁니다. 이 순환출자 고리의 해결과 해소 과연 이루어질 건지 또 어떤 방식이 될 건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좀 핵심만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요,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가 됐는데, 기업 합병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네. 기존에 있었던 순환출자 고리들이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신규 순환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반이 거의 지날 동안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7월이죠. 7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기업 결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됐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주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규 순환 출자가 생기는 뭐 명확한 경우 외에도 기업 합병으로 인해서 순환 출자 고리가 더 강화되었다든지 이런 4가지 정도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어떤 식으로 신규 출자 금지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좀 청취자분들도 이 순환 출자가 뭐지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A부터 한 C라는 회사 정도가 이제 가정됩니다. 네. A가 B를 지분 소유하고 B가 C를 지분 소유하고 C가 A를 다시 지분 소유하면서 A의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다. 그리고 손쉬운 지배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비판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 삼성그룹에 직접적으로 공정위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그런 문제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네, 내용이죠? 삼성그룹은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네. 기업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기업 합병 이전에 7개 계열사 간에 복잡한 한 10개 정도의 순환 출자 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도 그 순환 출자 고리에 있었던 7개 중에 2개의 그 핵심 계열사였고요. 이 2개의 계열사가 기업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순환 출자 고리 자체는 이제 7개로 줄어드는데요. 대신에 이 통합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삼성 SDI가 제일모직, 기업 합병 이전에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500만 주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삼성 SDI가 또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4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합병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그 삼성물산이라는 통합된 회사에 SDI의 지분, 그러니까 순환 출자한 것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강화된 것 중에서 더 많은 500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분하라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 삼성그룹은 공정위 판단을 일단 수용하면서도 유예 기간을 조금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참 법에 사실 이 조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됐을 때 신규 순환 출자가 발생할 때 6개월 이내에 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9월 1일자로 신생 삼성물산이 출범했습니다. 네. 그럼 9월 1일이니까 6개월 잡으면은 내년 3월 1일까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는 유예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3월 1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공정위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 삼성그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상이 됐던 일들인데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뒤늦게 제시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네.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역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발표가 나오고 또 이제 유예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유예가 사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사실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인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다라는 게 아니었나라는 좀 의심도 들고요. 네. 자, 공정위가 11월까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 네.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그래서 공정위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법 개정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아마 좀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기업 합병 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좀 아마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와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비난을 받아야 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네네. 다만 이게 뭐 공정위가 아마 제 생각에는 중요한 이게 새로운 이슈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물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기업 합병은 올 봄부터 불거진 문제였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장을 부른 것이 아닌가, 뭐 이게 좀 눈치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앞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액면으로만 보면 순환 출자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네. 예, 조금은 뭐 스스로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구조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신규 순환 출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순환 출자 고리가 더 강화되는 것도 신규 순환 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뭐 기업 10개로 준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2개 기업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네네. 10개로 준 것이 됐고요. 네. 7개로 준 것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SDI가 출자했던 것이
이제 강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네. 500주, 400주였는데 500주, 400주 500만 주? 합쳐져서 예. 강화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자, 공정의 결정으로 삼성 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팔아야 한다. 네. 자, 만약에 이 500만 주가 처분이 되면 네. 지금 뭐 삼성의 어떤 지배 구조에 변화가 있습니까? 지배 구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통합된 그 삼성물산의 총수일가가 보통주 의결권을 한 33.65%를 갖고 있고요. 네. 계열사하고 합쳐서 40%가 넘습니다. 네네. 이거 처분한다고 해도 거의 40%의 내부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룹 전체나 삼성물산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부터 3월 1일 같으면 한 2달 남짓한 시간이니까 꽤 많은 물량을 2달 남짓한 시간에 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삼성물산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서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장 뭐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배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 아니어도 사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지배 구조에 관련된 다른 기업에 대한 뭐 혹은 지금의 이 순환출자에 대한 영향 좀 커질까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 정의선 부회장으로 경영권 세습에서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겁니다.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신규 순환출자 금지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삼성그룹 이라든지 또 향후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롯데그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바람직한 지배 구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에 이스라엘에서 재벌 개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지배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키는 즉 지주회사 자회사로만 기업 집단을 허용하는 그런 구조적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구조적 개혁을 해야만 사실 생길 수 있는 많은 편법들, 불법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가 복잡한데 행위 규제를 자꾸 통해서 보완하려는 사실 크게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 규제들을 자꾸 도입하는 또 그런 규제의 온합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순환출자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뭐 지금처럼 단편적인 어떤 조치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출자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순환출자는 이제 법적으로도 지금 어제 공정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고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가 이 그룹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순환출자 금지라는 작년에 법 개정만으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작은 지분으로 복잡한 출자 구조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기업 합병에서 본 것처럼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긴다든지 지분을 맡기는 방식의 그리고 또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우리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기업 지배 구조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많은 불법과 편법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자꾸 이렇게 법을 뭐 행위 규제들을 덧붙여서 해서 작동도 안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하는 이런 규제와 또 규제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악순환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해소시킬 수 있고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도 사실 현재 우리나라 지주회사 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라는 게 특정 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주회사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계열사가 어떤 거는 지주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계열사가 지주회사 위에서 지주회사를 지배하게도 되고요. 네네. 이건 사실 지주회사 취지와 맞지 않는 현상인데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지주회사 체제뿐만이 아니고요. 순환출자뿐만이 아니고 지주회사 체제까지 포함해서 네.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이고 단순한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뭐 지주 회사에 관련돼서는 최근 그 롯데 일가의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시면 아마 청취자분들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름도 생소한 어떤 회사가 지주 회사가 되고 또 역시 복잡한 이 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지주 회사나 방금 말씀하신 순환 출자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사실 그냥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이 뭐 워낙 또 여러 가지로 그 저항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이루어질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사실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토론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재벌들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들까지 참여해서 정말 이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하고 현 그 체제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먼저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공론장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2013년에 이스라엘 재벌 개혁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네.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 재벌 총수일가도 그렇고요, 국민도 그렇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스라엘식 개혁, 그 기업 개혁, 기업 구조 개혁 말씀하셨습니다. 뭐 단순화시킨다라는 것들 얘기하셨는데 또 삼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 보면 주총의 문제가 항상 등장합니다. 뭐 소액 주주권자들도 그렇고요. 제대로 된 주주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인가, 또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같이 엮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같은 지배구조를 두고 행위적인 규제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저희가 한 1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 이런 것들도 예, 계속 있어 왔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네네. 이런 복잡한 지배구조, 계열사 간의 복잡한 출자를 이용해서 적은 지분을 이용한 기업의 지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우리 같은 기업 지배, 복잡한 지배 구조가 없는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를 도입해서 작동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런 법들이, 회사법들이 잘 작동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논의가 심도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근본적인 지배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배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말씀드린 우리 터널링, 그 사익 편취 문제부터요. 네네. 그리고 또 소액주주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0년 전이지만 요즘 경제 위기 때문에 자주 회자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대우그룹 사태나 한보 사태 보면 역시 이 복잡한 출자 구조가 결국은 아주 도미노처럼 큰 위기를 몰고 왔어요. 맞습니다. 또 요즘도 한국 사회에서 재벌 리스크다, 재벌 내 분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협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위험 요인과 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 동양그룹 한번 보시면요, 사태에서 최근에 동양증권이 괜찮은 회사였는데 결국은 동양그룹의 다른 회사들이 부실화되면서 같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미노처럼 넘어갔죠.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금산분리가 되지 않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그런 재벌 체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죠. 그게 대우그룹 같이 긍치가 큰 기업 집단일 때는 경제 전반적인 위기까지 가져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지배 문제는 재벌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 경제, 국가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 정책의 영역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도산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총수일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회사를 헐값에 팔아야 되고 경영권을 잃게 되죠. 그런 궁극적으로 같이 국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총수일가도 결국은 손해를 크게 보는 그런 구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봐서 재벌 총수일가들이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절한 재벌 개혁이 국민 경제뿐만이 아니고 총수일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기업이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정말 사회적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원래의 기능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왜 첫 번째로 가본 스키장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슬로프와 푹신한 눈의 감촉, 아름다운 눈꽃까지 내 아이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스키장은 오직 용평뿐입니다. 스키 첫 시작은 용평에서 용평리조트. 네, 생생경제 3시 때 시간 마칠 때 됐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레고로 재택한다는 얘기 들으시는 분들 그게 무슨 소리 하실 텐데요. 4시 뉴스 들으시고 4시 20분에 인터뷰에서 이어드립니다. YTN 생생경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